자, 세 번째 환경치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치료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가 처한 환경의 사회심리적 현상을 과학적, 치료적 방향으로 재구성해서 치료 효과를 얻고자 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병원을 하나의 사회체계로 보고 병원의 구성 요소인 직원, 환자, 병실의 시설, 규칙, 제도, 기구들을 치료적으로 이용해서 환자들이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자기 생활을 영위하고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환경치료의 목적을 보면은 물리적인 안정과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체적 위험에서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정서적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환자의 손상된 자아에 대한 기능을 강화시켜줘요. 대인관계를 증진시키죠. 그러면 사회생활에 코핑, 적응하도록 도와줘요. 환자의 사회적 격리를 예방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죠. 환경치료는 치료적 환경, 치료적인 공동체, 치료적 지역사회 등의 용어와 혼용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적 환경에서 첫 번째, 물리적 환경 봅시다. 물리적 환경은 안전과 안정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안전과 보호를 제공하고 개인의 어떤 비밀이나 독립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면서 안정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료적 환경의 어떤 색채는 정서에 영향을 주죠. 따뜻한 붉은색 계통은 각성을 일으키고 차가운 청색 계통은 이완과 자기 번영을 유도합니다. 병동 조명의 경우 자연 조명이 가장 좋지만 인공 조명일 경우 되도록 자연광에 가깝게 유지하죠. 이 24시간 유지되는 조명이 서카디안 리듬, 일주기 리듬을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수면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생리적인 기능과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환경이에요. 치료진의 상호작용은 병동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환자와의 상호작용에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적인 환경을 위해서 치료진은 환자에게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의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환자는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병동 내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활성화시켜서 지지, 격려나 도움을 받도록 하죠. 치료팀은 환자의 요구에 민감하고 환자가 치료적 요구에 낙담하거나 좌절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수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특히 간호사가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치료적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능적 환경이에요. 기능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냐면 입원 초기에 망상이나 환각이 심해 자기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적응적 행위를 하는 환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때에 따라서 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편안하게 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인정신치료, 재활 프로그램, 가족교육 등을 통해서 지지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환자에게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일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권익체계, 투약시간, 취침시간, 규칙적인 병실 활동시간 등을 알려주는 거죠.
환경 치료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고 치료 시기와 또 질병에 따라서 개별화된 전략을 사용해야 하고 병동 규칙과 관례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환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이 인적 환경입니다. 치료적 환경에서의 인적 환경은 정신 전문 간호사를 비롯해서 전문의,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가 있고 그 외에 작업요법사,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사이코드라마 요원, 오락과 놀이치료사, 애완동물치료사, 언어치료사, 성직자, 영양사 등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치료의 유형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공동사회 모임이에요. 병실 가족회의라고도 하죠. 직원과 환자 간의 대인 접촉을 증가시켜서 대화를 促진시키는 모임이에요. 공동사회 모임은 주 2회 또는 1회 실시하죠. 60에서 한 90분간 진행합니다. 자, 모든 직원과 환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회의에서 의논할 안건을 모으고 환자와 직원들의 출석 확인, 신환자 소개, 안건 제출, 토론, 지난 모임의 건의사항 해결 여부, 환자 및 직원이 관찰자 입장에서의 평가로 진행을 시키죠. 그 다음이 모닝 미팅이 있어요. 1일 모임회. 집단회의예요. 각 병동에서 매일 아침 30분씩 환자들이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간호사, 의사, 간호대 및 의대 실습생으로 구성된 치료팀이 모임회에 참여하는데 환자의 자율성과 자발성, 독립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시행을 하죠. 장점은 매일 만나니까 치료진과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컨택을 하죠. 환자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조속히 중재를 해줘요. 해결한다는 거죠. 환자 개개인의 작은 문제까지도 대화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뢰감을 쌓아가면서 공동체 의식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세 번째가 중간 치료소인데 하프웨이 하우지즈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퇴원해서 가정으로 복귀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독립거주를 시키면서 치료와 간호를 제공하는 과도기적 치료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는 이런 하프웨이 하우지스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대부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프웨이적인 어떤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형태나 단독 주택에서 소수의 환자가 한 가족을 이루어서 생활하고 의료 요원의 감독을 받죠. 그 다음 낮병원, 데이케어 센터는 많이 있죠. 환자가 낮 시간 동안 병원이나 시설에서 보건, 상담, 재활, 활동, 식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밤에는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기관 혹은 시설을 말합니다.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없고 밤에는 가족이 책임을 질 수 있는 퇴원 환자나 입원 직전의 환자가 대상이 되는데 코스트가 저렴하고 가족 및 사회적 접촉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 됩니다. 그 다음 나이케어 센터인데 환자가 낮에는 학교나 직장에서 생활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치료와 숙식을 제공받도록 하는 부분 입원 형태예요. 그러면 환자가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죠. 낮에 직장 환경은 바람직하지만 가정 환경이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이러한 나이케어 센터를 이용합니다. 자,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직장 생활로 수입을 얻으니까 경제적 부담이 적죠. 직업을 잃지 않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입원으로 인한 퇴행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저녁 주말 병원이에요. 환자가 근무가 끝난 후 귀갓길에 병원에 들러 일정 시간 치료를 받고 귀가하는 저녁 병원이 있고 주말에만 치료받는 주말 병원도 있습니다. 환자를 사회로 노출시켜서 지역사회에서 적응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형을 말합니다. 세 번째 환경치료 종류에서 이제 활동치료가 있는데 액티비티 세라피죠.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의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오락, 음악, 작업, 그림, 미술, 원예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치료적 효과를 상승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정신과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입원 병원에서는 많이 지금 이러한 그 테라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음악치료. 치료적 상황에 음악을 적용해서 인간에게 감추어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일깨우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 음악치료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미술치료예요. 환자 심리의 평가와 치료 활동에 이용하는데 환자의 무의식이 하나의 상을 산출하고 그것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파악해서 무의식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돕는 치료예요. 그래서 이 미술치료가 물론 음악치료도 많이 도움이 되지만 이 미술치료는요. 만약에 그림을 그리고 색칠한다. 정서적 표현 기능을 높여줘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환자의 병리적인 요소를 찾아내어서 진단을 할 수 있고 즐거운 기분으로 자신을 표현하도록 해서 환자의 마음을 순화시키도록 하는 거죠. 미술치료의 방법에는 간단한 종이 오려 붙이기, 크레파스나 파스텔로 그림 그리기, 수채화 그리기, 고무나 찰흙으로 모양 만들기, 지점토, 도자기 만들기 등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용치료예요. 춤이라고 하는 것은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래서 이 무용치료라고 하는 것은 율동적 운동을 통한 자기 표현이 주제가 되는 치료 방법으로 몸 움직임의 변화는 정신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근거에서 출발된 치료법이에요. 그러면 정서적, 신체적을 통합하는 과정이죠. 어떤 동작을 정신치료에 이용하는 것으로 정서장애의 재활교육뿐 아니라 신체적인 결함, 신경학적 장애 등을 치료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다운 증후군의 환자들, 다운 증후군 아동들이 이 무용치료를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치료예요. 선정된 독서물을 읽고 서로 느낌을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정을 완화시키거나 자극시켜서 현실에 대한 인식을 주려는 것이죠. 독서는 집중력을 기르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불면증을 개선하고 상상력을 자극하고 바람직한 태도나 사고를 길러주고 우울한 환자의 정신 활동을 증진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치료가 있는데 이거는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요. 자신의 억눌린 감정이나 복잡했던 마음을 통합할 수 있도록 돕고 일상 언어와는 다른 시 언어의 표현을 통해서 평소 잃어버렸던 자신의 모습과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발견하도록 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작업치료. 작업을 통하여 흥미를 갖도록 하고 일을 해낸 성취감으로 새로운 용기를 느끼도록 하는 치료가 이제 작업치료죠. 예를 들면은 재활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봉투 제작, 가구 수리, 목공, 농작물 재배, 등공의 수예, 가축기로 기르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긍정적으로 사회에서 생산적인 직업을 갖도록 훈련시키는 어떤 기능도 해주고요. 또 심리적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진단적인 목적도 있고, 작업 과정을 통해서 환각이나 망상, 퇴행 등 환자의 정신병리를 치료하는 치료적 목적도 있습니다. 자, 오락치료. 입원한 환자들에게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놀이를 하도록 함으로써 흥미를 자극시키고 성취 및 승리감을 얻도록 하는 창조적인 활동 치료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음악, 연극, 놀이, 춤, 카드, 화투, 바둑, 장기, 운동, 게임, 텔레비전, 비디오, 영화, 라디오 청취가 다 오락치료에 들어갑니다. 아로마 치료. 식물의 꽃이나 줄기, 뿌리, 열매 등에서 추출한 향이나 물질을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서 체내에 흡수시킴으로써 몸과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대체 요법이죠. 자, 아로마 치료는요, 초조감이나 불안감, 마음의 불안정, 두려움, 두통이나 땀, 탈진 증상들, 이런 것들에 상당한 어떤 균형을 회복시켜주고 강화하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잠이 잘 오게 할 수도 있고요. 몸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사지나 피부에 아로마 오일을 사용할 때에는 오일의 농도가 너무 높은 것보다 적당하게 낮은 것이 좋다고 하죠. 그 다음이 이제 원예 치료가 있어요. 인간과 식물의 생명 요소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기본적인 이해에서 출발을 하는데, 사람의 사회적, 교육적, 심리적, 신체적 적응력을 향상시켜서 몸과 마음, 기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원예 활동을 이용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그 다음이 애완동물 치료, 펫세라피라고 하는데, 애완동물을 소유하고 돌본다라고 하는 것, 책임감과 자기존중감을 증대시키고요. 또 이 애완동물은 주인에게 자연적인 긍정적인 보상과 교제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장기요양시설에서 애완동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는 감염 통제에 관한 규칙을 정해야겠죠. 근데 이런 애완동물을 기르다가 인간보다 수명이 짧잖아요. 대부분의 동물들이, 특히 강아지나 고양이 등. 강아지는 소형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키우고 있지만 한 20년 전후, 또 15년 전후, 대형견은 이제 10년 전후로 해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죠. 그러면서 생기는 것이 이제 펜루즈 신드롬이라고 하는 어떤 우울 증상도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물론 반려견이라고 하는데 사람들끼리는 서로 반려자라고 하죠, 부부들은. 하지만 애완동물은 이제 반려견, 반려묘라고 하죠. 상당히 사회심리적인 웰빙을 증대시킵니다. 근데 같이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먼저 보내면 그거에 대한 상실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도 걱정이죠. 자, 색채 치료, 컬러 세라피, 색의 에너지와 성질을 심리 치료로 활용해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삶의 활력을 키우는 정신요법이에요. 우리가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청록색을 많이 사용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회용이니까 하늘색, 연하늘색이 많아요. 연하늘색. 그리고 흰색과 청색이, 연청색이 같이 믹스된 그런 색채로 수술실을 지금 그 수술복이라든가 어떤 그 장갑이라든가 그런 거를 연녹색이라든가 혹은 연하늘색이나 하얀색으로 많이 믹스를 하는데, 아주 예전에는 수술복 자체가 깊은 초록색이었어요. 아주 진한 초록색이었어요. 그거는 수술실 내부에 어떤 극도로 높아진 긴장감을 완화시켜 준다고 하는데, 지금은 또 많이 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어졌죠. 나머지가 이제 웃음 치료와 놀이 치료가 있는데, 자, 일부러 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대요. 왜냐하면 세포가 많이 살아난다고 하죠. 그래서 정신과 병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노인 요양원이나 노인 장기 요양 시설에서 많이 그 웃음을 치료를 해주는, 그러니까 웃음 전문가들이 가서 일부러 웃기게 하는 거죠. 일부러 웃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제공을 하는데, 한숨을 쉬는 것보다 차라리 그때 웃는 것이 내 생체 기능을 상당히 회복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많죠. 그래서 지금 정신과 입원 치료에서 웃음 치료사들이 대거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놀이 치료예요. 자, 놀이 치료를 하는 목적은 뭐가 있냐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나타내는 기회를 제공을 해줘요. 상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적절하게 현실과 접촉하는 방법을 알도록 해주죠.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 억압되어 쌓인 공격성, 사회, 가정, 교육 환경에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출하도록 해서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요. 아동에게는 놀이가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이 되죠. 아동의 발달과 성장을 촉진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동에게 많이 하는 것이 이제 놀이치료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정신치료 환경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폭력의 잠재성이 항상 있음을 기억하고 관찰과 치료 제공에 초점을 두어서 환자가 본인이나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고 부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관리를 해야 합니다. 간호사는 투약 관리를 하고 행동을 관찰하고 신체적 증상의 치료와 변화 관찰을 담당하며 안정감을 갖도록 하죠. 각 활동 치료는 단순한 활동에서 복잡한 활동으로, 모방에서 창조로, 중립적 내용에서 사적 영역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지적인 분위기를 제공하면서 칭찬, 격려, 보상과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에게는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고 프로그램을 이끌고 팀을 이끌어가기 위한 리더십이라든가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